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드디어 오늘 15일 자정을 위해서 창간됐습니다. 신언론 민들레는 에디터들이 담당하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와 오피니언, 칼럼 양대 기둥으로 구성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민들레 시간입니다. 자,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골라서 심층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에서 한창 진행 중인 미국 대선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할까요? 김진호 멀리 계신 김진호 민들레 에디터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그다음에 이지은 변호사님이자 전 총경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원래 송유훈 기자님 계실 때는 항상 저를 엘리트 경찰 출신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안 계셔서 네네 혼자서 소개를 하자면 엘리트 경찰 출신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엘리트 경찰 출신이고 엘리트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80일 정도 남았는데 굉장히 좀 평소와는 다른 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6월까지만 해도 이제 그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뭐 고령 리스크, 그 다음에 사법 리스크 이제 맞물리면서 좀 약간 불확실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되면서 좀 유권자들이나 언론에서 좀 관심이 멀어졌었는데 6월 하순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총격 피습을 당하고 또 바이든 현 대통령은 이제 재선에 도전을 했다가 뭐 하여튼 건강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됐는데 그거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오늘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총경님이 뭐 질문을 준비해 오신 거 있으면 먼저 좀 하시죠. 아니 저는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좀 노잼의 정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TV 토론회 이후에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사퇴하겠다고 나오고 또 TV 이제 토론회 혹시 보셨어요? 저 봤어요. 보셨어요? 네, 근데 정말 관심 있으셨구나. 더듬더듬하면서 말을 잘 못하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점수 정말 많이 까먹었죠. 맞아요. 그때.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막 이제 후원도 취소하겠다 이러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 피격 사건 이후에 지지층이 이렇게 결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해리스가 등장하고 하면서 좀 재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특히 민주당 차원에서는 뭐 그 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사퇴를 종용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전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진 건
맞는 거죠. 예, 뭐 이런 예. 것들도 좀 궁금하고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을 그 주제별로 들어간다 해서 상당히 복잡한 주제들이고 시간이 많이 유효해서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도 위클리 민들레에서 미국 대선을 몇 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 일단 그 말씀하신 노잼의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이게 드라마틱한 그 전개를 하게 된 거는 보려면 세 개의 날짜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호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6월 27일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 토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네. 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7월 13일이 바로 트럼프가 피격을 당한 날입니다. 네. 총을 맞은 날이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8일 뒤인가요? 7월 21일이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전격적으로 선언한 날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의 어떤 사건이 되게 재미없던 노잼 네. 미국 대선을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이렇게 생기는 맞습니다. 예. 선거는 전례가 없지 않았었나요? 아니 그래서 예. 그 어게인 1968이라는 예, 예.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1968년도에 있었던 사건들이랑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어게인 네. 1968 얘기가 이제 나온 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을 맞았을 때 그 네. 얘기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1968년도에 민주당 당내 경선을 벌이던 예비 후보였던 로버트 케네디, 존 F 네. 케네디의 동생이죠. 법무장관을 했던 그분이 LA에서 유세 중에 총을 맞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도 총을 맞았죠. 네. 근데 로버트 케네디는 죽었는데 트럼프는 기사회생을 했어요. 네. 천호신조로 살아남은 차이가 있고 사진 있죠. 사진 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당시에도 그 린든 존슨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네. 대선이 있는 68년도 3월 말쯤에 후보 사퇴를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월남전 반전 네, 문제로 네. 아주 미국이 시끄러울 때인데 그래서 험프리라는 부통령이 그 후보 자리를 물려받았어요.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것도 비슷하죠. 네, 네. 그다음에 당시에도 그 민주당 공화당 후보 두 분이 겨룬 게 아니라 제3의 후보가 그 무소속 후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그 당시 케네디 법무장관의 아들이 네. 그 무소속 인디펜던트 후보로 이제 출마를 했죠. 네. 네. 그리고 그때랑 이번이랑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날짜도 11월 5일이에요. 오. 왜냐하면 미국 대선은 날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뭐 둘째 화요일인가 이렇게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매번 달라지는데 이번 날짜도 같고 민주당 대선을 하는 장소도 시카고도 같습니다. 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어게인 1968이라고 말을 하지만 네, 네. 1968년도와 2024년의 미국은 그 사이에 여러 번 세상이 바뀐 그런 미국이죠. 네. 공통점도 있지만 오히려 차이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차이점은 이제 당시는 케네디 예비 후보가 사망하는 바람에 출마를 못했고, 네. 못했죠. 그죠? 예. 그거는 다른 점이네요. 예, 트럼프는 이제 오히려 그걸로 지지자들이 더 결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개의 날짜가 이제 이 드라마의 초반 드라마의 이제 중요한 축인데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총을 맞았을 때는 지지가 많이 올라가고 네. 선거 네. 자금도 많이들 그 도네이션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선거 끝났다고 뭐 얘기 나온 적 맞아요. 아니에요? 그 사진 맞자마자 네. 그 스탠드 옆에 앉아있던 그 지지한 사람들이 몇 명이 그런 얘기 이미 했어요. 네. 트럼프가 방금 트럼프가 당선됐다. 당선됐다. 저기 이렇게 화면에 얘기를 나옵니다. 하고. 네. 그 이번 총선이 대선을 갈랐다. 네. 트럼프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우세했었는데 네, 네. 바이든한테 한 번도 우세를 거의 뺏기질 않았습니다. 오, 지난 네, 1년여 네. 동안. 그래서 대선이 됐다고 당선이 됐다고 김칫국을 마셨는데 네. 그 효과를 바이든이 사퇴함으로써 이제 그게 효과가 그 상쇄가 됐죠. 네. 그리고 7월 21일 날 바이든이 사퇴를 했으면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네. 그 사이에 그 카멀라 해리스 그 부통령과 그 해리스가 이제 러닝메이트로 정한 이제 팀 월즈 월즈. 네. 미네소타 주지사 팀이 그 선거 자금도 엄청나게 쏟아지고 네, 네. 인기도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네. 예. 그게 그렇게 좀 다른 점. 그러면은 지금 해리스 팀 월즈는 이제 후보가 된 거죠? 이게 그 미국 아직- 언론들은 아직도 계속 이제 프리주머티브 캔디데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그 예비 원래 후보 정도 후보라는 되는, 거는 그 전당대회, 네.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조직하는 전당대회에서 지명을 해야지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후보가 되는 건데 전당대회가 지금 다음 달에 있는 건가요? 민주당이 그 이번에 지난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버추얼 롤콜 투표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미 대의원들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네. 거기서 4,000표 이상을 얻어서 99% 대의원들의 어떤 지지를 이미 확보해 놨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 후보가 확정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형식적인 예, 절차만 좀 예. 남아 있는 상태. 어떤 세레모니가 남은 아, 거죠. 전당대회가 다음 주 그러니까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열리는 장소 이름이 참 저는 마음에 들어요. 가보지 못했는데 네. 유나이티드 홀입니다. 유나이티드 홀. 유나이티드 센터. 네. 통합 또는 연합 이런 네. 뜻이잖아요. 무엇보다 판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예. 일단 해리스가 돌풍을 일으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예. 정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세요? 당선 가능성까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판세는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좀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네네. 8월 15일자로 나온 뜨끈뜨끈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이게 퓨 리서치 센터라고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오늘 투표한다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네. 해리스를 찍겠다는 사람이 46%, 트럼프가 45%,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7%. 요거 숫자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해리스가 1%가 앞섰죠. 네. 그리고 케네디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한 14% 정도 지지를 받아왔거든요. 네. 14%, 15%. 지지율이 줄어든 근데 그 거죠. 절반으로 떨어졌네요.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더 대결이 해리스 대 트럼프의 양자 대결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원래 그 전에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때도 한 1, 2% 정도로 트럼프가 계속 앞서 왔던 아, 것 같아요. 네. 추세가. 네. 근데 좀 뒤에 이제 판세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경합주라고 그러죠. 스윙 스테이트나 네. 또는 배틀그라운드라고 네. 하는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7개 주. 네, 아슬아슬한 네. 그런 승부가 나는 7개 주가 있는데 그 7개 주에서 2020년 대선에는 바이든이 하나인가 빼고 다 이겼습니다. 네. 근데 표 차이가 0.3%, 6% 이런 식으로 이긴 데도 많이 있었는데 네. 몇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바이든이 한 번도 열세를 뒤집은 적이 없어요. 이번 대선 국면에서는. 그런데 해리스는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네. 7개의 경합지 중에서 5개 주에서 트럼프를 약간 앞서고 1개 주에서 같았고 조지아주에서 트럼프와 동률,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트럼프가 약간 앞선 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는 특히 경합주 여론조사는 거의 매달 한 달에 2번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누가 앞섰다 뒤섰다 말하기는 어렵고 네. 또 다만 추세를 봐야 추세가 되는데. 지금 해리스가 약간 올라가는 이런 올라가죠.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뒤에 좀 더 네.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네디 주니어인가요? 이 예. 사람은 소속 정당은 어딘가요? 무소속입니다. 무소속? 인디펜던트. 의외로 민주당 출신 아버지 대선 후보와 민주당 그렇죠. 출신 그 큰아버지 대통령 케네디가 사람인 거네요. 케네디 네. 그렇죠. 네. 케네디가 사람인데 민주당에 들어오지 않았죠. 또 궁금한 게 네. 그 해리스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선거 자금을 모았다고 하잖아요. 예. 네, 트럼프보다 더 많이 모은 거죠. 그 숫자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네. 그게 어디 있나? 해리스가 네. 그 7월 21일 날 이제 바이든이 세타하면서 해리스를 지지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24시간 안에 몇 천만 달러를 모금을 했고 어. 첫 일주일 동안 2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때 뭐 트럼프를 오. 앞섰다고 보도들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죠? 7월 말 현재 그 캠프가 네. 그 트럼프 캠프가 갖고 있는 돈이 3억 1천만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이 그 해리스와 그 월즈 팀이 갖고 있는 돈이 3억 7천만 달러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쓰기 위한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태까지 모금한 게 3억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 네. 그것도 훨씬 많은 돈을 모았지만 그거 계속 쓰고 남은 돈. 아. 이 지출 용도가 가장 큰 데가 미국은
TV 광고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 우리가 아까 배틀그라운드라고 했던 7개 주는 수도 없이 여론조사를 하지만 네. 그 이미 그 캘리포니아는 대부분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텍사스는 보통 공화당이 가져고 이런 데는 그만큼 여론조사는 자주 못하지만 광고를 계속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직접 네. 가기도 힘들고 네, 네. 다가가긴 힘들고 그래서 TV 광고가 가장 대부분 그걸 차지하는데 트럼프는 계속 쓰고 있고 네. 이 해리스 팀은 그 최근에 거둔 돈을 집중적으로 7개 그 경합주에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대단히 고무적인 거죠. 이렇게. 그러네요. 예, 짧은 기간에 많이 예. 거뒀는데 뭐 혹시 그 비결이나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의 안도감이 아닐까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 25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네, 보통 선언은 그렇지만 미국의 대선 대통령 선거는 가장 짧게 봐도 2년이에요. 또는 4년. 4년 동안 대선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인가 그때 취임을 하고 사흘 뒤인가 미국 그때부터? 연방선거위원회에 대선 등록을 해요. 어. 다음 대선 등록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네. 그 연방선관위에 등록을 해야지만 그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 그러죠. PAC, PAC. 팩을 통해서 네. 그 선거 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그걸 받는 네. 창구를 열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죠. 아. 그 바이든은 상대적으로 늦은 거예요. 네. 그 보통 최소 2년 정도 뛰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대선 2개로 1막, 2막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막이 당내 경선, 네. 그게 더 치열해요. 네. 2008년도에 오바마와 힐러리가 붙었을 때는 당내 경선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네. 네. 주목도도 높았고. 네. 그게 이제 1월 달에 그 예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예비 선거 전에 예비 선거를 하는 그 주가 2곳인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하는 주가 그 카카스를 하는 주가 있고 그 프라이머리라 그래서 예비 선거를 하는 주가 있는데 그 주만 그 후보들이 평균적으로 한 20번 이상 방문해요. 어. 당내 경선을 위해서. 네. 뉴햄프셔 주 같은 데를 20번 이상 방문하는 거예요. 오하이오가 아니죠. 아이오와 카카스를 하는 아이오와 주와 그 뉴햄프셔 주는 25번, 뭐 30번도 방문합니다. 그만큼 이 당내 경선을 이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해리스는 한 번도 방문 않고 된 거 아니에요 지금?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아마 그 같이 따라가 다녔었나요? 지금 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오바마의 러닝메이트잖아요. 네, 현직 맞습니다. 부통령이고. 나눠서 갔겠네요. 그럼 미국의 대선 운동은 후보와 그 부통령 후보가 같이 움직일 때도 있고 따로따로 움직일 때도 있고 또 부인이 또 따로 움직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서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도 여러 번 갔겠지만 그거는 바이든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으로 갔던 그러니까 거죠. 선거 자금은 걷어가지고 계속 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거는 잔액이라는 얘기. 현재 7월 말 현재 갖고 있는 돈 네. 현찰이 그렇다는 거죠. 네. 또 트럼프와 해리스의 각자 뭐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예. 이제 그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안 됐을 때 예. 여전히 유리천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여성이어서 안 됐다.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해리스는 여성이라는 것이 좀 약점으로 작용을 할까요? 해리스가 장점으로 여성이라는 만들어야죠. 점이 좀 아까 이제 해리스나 트럼프의 단점을 네.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는 우리가 많이 좀 알지 않습니까? 사법 리스크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네. 이번 대선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역대급 노잼 네. 선거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의 노령 네. 리스크와 그다음에 트럼프의 이제 사법 리스크 두 네, 가지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이든의 노령 리스크는 사실 지난 2월인가요? 그 한국계 그 로버트 허 검사인가요? 그분이 이제 그 수사를 통해서 네. 왜냐하면 바이든이 부통령 때 백악관 기밀서를 집에 갖다 놨는데 그게 법에 저촉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사저에 우리나라는 야당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데 네. 현직 대통령의 사저를 네. 압수수색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증거물을 가져갔어요. 네, 근데 네.
우리 경찰도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요. 너무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네요. 동시에 정말. 전직 네. 대통령이 트럼프도 압수수색을 여러 번 당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고 마지막 결과로 네. 마지막 수사의 마지막 단계로 특검입니다. 네. 특검이 한국계 특검이 마지막 단계로 바이든을 작년 10월인가 11월에 5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네. 마리조사 인터뷰지 신문을 한 조사죠. 거죠. 네, 예, 신문을 한 거죠. 신문을 네.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내렸냐면 대면 조사를 한 거예요? 예. 서면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원래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식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쯤 되니까 이제 이 불러다가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상식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불러다가 예. 휴대폰 뺏고 이제 아니 그뿐입니까? 네. 우리가 제3의 장소에서. 그렇죠. 우리가 경제적으로 제3의 또는 민주주의 성숙돼서 우리보다 더 나았다고 할 수가 없는 페루에서는 네. 현직 대통령이 그 스위스 시계 롤렉스 있지 않습니까? 네. 롤렉스 시계를 차고 그 공식 행사에 몇 번 나왔어요. 네.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시계가 보였어요. 네. 그거를 독립언론, 인터넷 네. 독립언론이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냥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봉급이 얼만데 이 어떻게 비싼 사냐. 시계, 이 시계값이 얼마고 어. 이 시계를 찰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네. 선물로 받은 거 그래서 아니냐?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얘기가 약간 옆으로 새지만 이게 더 재밌어요. 이거 재밌어. 이거 저희 그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제가 한 3번 정도 소개를 한 기사인데 그래요? 기사로 소개를 했는데 지금 한번 또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알려주고 나서 네. 그 독립언론의 보도를 한 다음에 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레거시 미디어라 그러죠. 주류 언론들은 그 기득권층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독립언론이에요. 이 사람 탐사 보도를 한 거예요. 그냥 네. 딱 보도해서 그랬다더라 이게 아니라 네. 시계값이 얼마고 대통령 봉급이 얼마가 다 뒤져서 보도를 하니까 한 8일 뒤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어요. 현직 대통령을 예.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 본받아야 되네. 그 언론을 압수수색했겠죠.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명예훼손을 네. 압수수색하면 맞아요. 근데 다만 저런 차이는 있어요. 우리는 그 법무부가 이제 그 검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검찰총장을 갖고 있는데 페루는 법무부가 이원화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를 하는 그 부처는 이름이 다릅니다. 네. 이름이 다른데 그거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어요. 아. 수사가- 독립된 수사가 상당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그 열망 아닙니까? 맞습니다. 페루는 게 이루어진 거죠. 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압수수색을 몇 시에 했냐? 네. 새벽에 막. 자정에 했어요. 자정 직전에 갔는데 네. 대통령 관저에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한 5분 뒤에 해머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관저문을 대통령 가족들이 어. 대통령을 포함한 가족들이 옷을 갈아입을 시간을 안 줬대요.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이 그 양탄자 밑에까지 뒤져가고 온갖 그 다 수색을 해가지고 롤렉스 시계만 10개를 찾았어요. 아, 소름 끼쳐. 수색하고 네. 진검을 압수하고 네. 곧장 또 대통령 집무실에 가가지고 거기도 네. 다 뒤졌는데 거기서는 발견을 못했대요. 네. 그 좋은 명품 시계는 집에다 두나 보죠. 이렇게 정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며칠 뒤에 한 일주일 뒤에 그 소환 수사 네. 어떤 제3의 장소에서 뭐 이렇게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 소환 수사를 하는데 검찰청으로. 대통령이 그 소명의 시간을 좀 달라. 네. 그냥 그날 오시라. 네. 5시간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대면 수사를 했습니다. 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어. 그 사건이. 우리나라랑 차이가 뭡니까? 아. 우리나라는 현직 대통령은 뭐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뭐 수사 그렇죠. 못한 그런 소추할 수 없게 그런 조항이 되어 있고.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그게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수사를 하게 돼 수사는 할 있습니다. 수는 왜냐하면은 있죠. 네. 그게 기소를 헌법상 못하게. 그 형사 소추권을 면제해 주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는 해놓고 그 판결은 나중에 임기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기소를 못하게 한 거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예, 예. 우리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죠. 그렇죠. 네.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소- 아무래도. 수사는 할 수 기소 있는데. 못한다는 이유가 이그 네. 페루 대통령이 공교롭게 저랑 동갑이던데 이야기가 계속 그분도 이어지거든요. 이제 임기가 끝나면은 네. 그 유무죄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야 됩니다. 네. 옆으로 많이 샜네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근데 그래서 그 지금 바이든이 바이든, 이제 네. 5월 5일 날 그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이미 호감도가 42%밖에 안 됐어요. 네. 비호감도가 더 많았고 네, 네. 그때부터 불안했었죠. 네. 그런데
바이든이 어떤 압력을 넣었다. 압력도 있었던 것 같고 사퇴하라는 예, 압력. 예. 네. 또 미국 주류 언론 안에서 보도하는 그거를 계속 꾸준히 지켜본 중앙대 이혜정 교수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은 대선은 제가 여전히 이길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가 대선만 하는 게 아니라 하원 의원 435명을 전원을 뽑고 상원 의원 100명 중에 3분의 1 정도를 뽑고 또 주지사 수십 명을 뽑거든요. 네. 예. 근데 주지사와 의회 선거에 불리할 것 같아서 그만뒀다는 말도 하는데 어찌됐건 바이든의 그게 한 수가 됐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총 맞은 트럼프가 총을 맞음으로써 가질 수 있었던 스포트라이트를 싹 상쇄를 옆으로 시키고. 해리스로 이제 네. 돌려준 거죠. 네, 네. 여기까지가 1막. 네. 근데 2막은 해리스가 좀 올라가는 요게 2막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옆으로 많이 지금 썼습니다. 어쨌든 해리스는 뭐 검사도 지내고 네. 예, 예. 주 법무부 장관, 상원의원 이런 엘리트 코스가 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너무 엘리트 이미지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양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해리스는 검사죠. 평생 네. 남의 죄를 수사하고 단죄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토론은 잘할 거라 얘기들 하더라고요. 검사 어. 출신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겠죠. 몰아붙이거나 이런 예. 거. 그런데 일단 검사고 트럼프는 지금 2020년 1월 6일 날 의사단 폭동 관련 또 화류계 여성한테 준 입막음 돈 네. 문제 또 개인적인 어떤 회사 뭐 세금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 건의 9개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일단 지금 그리고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소송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4,200번인가 소송을 당했어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70년대부터. 아, 네. 그래서 아까 단점으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의사단 폭동 관련해서 미국 대법원이 대법원 판사가 9명인데 6대 3으로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재임 중 그거는 일단 면제를 해줬어요. 그게 네. 2021년 1월에 있었던 의사당 그렇습니다. 점령 2021년 1월 6일이죠. 예. 그런 상태부터는 약간 좀 가려졌고 이제는 완전히 벗어난 건가요? 사법 리스크에서? 그건 완전히 아니잖아요. 벗어난 건 아니지만 예.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거든요. 주 소송 하도 법원에서 많이 당했어요. 걸렸으면 주 대법원으로 올리고 주 대법원으로 가면 연방에 다시 네. 항소하고 이러면서 늦춰갈 수 있는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선거가 한 81일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주 법원이나 연방 법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쉽지가 않겠죠. 예. 그리고 또 트럼프 벤스 팀의 거친 입이 종종 화제가 되는데요. 예. 아주 말들이 현란하더라고요. 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하기 힘든. 제가 보니까 여기는 뭐 후보자 비방죄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주 뭐 미치광이 막 이런 표현들 그냥 맞아. 막 등장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트럼프가 입이 건 거는 전 세계가 다 아는 그렇죠. 얘기고요. 네. 이번에 특별히 저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20 대선에서 왜 조 바이든한테는 슬리피 조, 맞아요. 조는 그랬었죠. 네, 네. 조라고 이렇게 했고 이번엔 약한 거예요. 이거 래핑 해리스 그래서 웃는 네. 해리스. 네. 왜 이렇게 이상하게 웃냐? 또 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웃냐? 네.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해리스 웃는 거 한번 볼까요? 잘 웃긴 잘 웃어요. 네. 이분이. 아니, 저 웃음이 많은 사람으로서 너무 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웃는 것 같고 저렇게 뭐라고 하는가. 웃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웃으면 웃는다고 그러고 또 안 웃으면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왜 안 웃었냐 또 이렇게. 근데 시비를 좀 많이 거는. 예. San Francisco. 일단 저기 연기 같지는 않고 잘할 때 상당히 좀 백은 분위기가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맥락 없이 웃는 건가요? 맥락이 없는 부분도 좀 좀 있고요. 있어요? 그래서 해리스의 웃음이 좀 화제가 되길래 제가 최근에 해리스 유세장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해리스 소개받아서 나와서 거의 2분 가까이 웃기만 해요. 그래요? 얘기 안 하고요? 웃으면서 뭐 땡큐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면서. 이런 시간들을 누구나 하는데 그 지지자들이 열렬히 막 환호를 네, 하니까 네. 후보가 나오자마자
근데 그 1분 30초 지나서까지 이렇게 하는 건 못 봤는데 진짜 잘 웃긴 잘 웃더라고요. 예. 네. 이 웃음에 대해서는 좀 다른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가장 히트친 게 래핑 해리스하고 네. 또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가 위어드. 예? 위어드 이상하다. 예, 위어드 바로 그겁니다. 위어드. 그러니까 트럼프 벤스가 이제 JD 벤스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 아닙니까? 네. 두 사람이 참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이상하다. 그렇죠. 근데 그 위어드라는 말, WEIRD라는 말이 사실은 미국인들 상당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상하다는 단어와 위어드의 그 어감이 미국 사람들이 주는 건 다른데 그 말이 너무도 정확히 트럼프와 벤스 팀을 묘사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쓰는 말 중에 용어 중에 네임콜링이라는 게 있어요. 네임이 이름이잖아요. 네. 이름 부르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상대방한테 뭐 예를 들어 힐러리는 마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잡아서 공격하는 걸 네, 네임콜링이라 그러는데 민주당이 네임콜링을 별로 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아주 히트쳤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항상 상대를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비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근데 네. 위어드 이러면 그게 좀 이상해. 그냥 네.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냥 딱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바로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억양 그대로 걔 좀 이상해 이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설명이 안 되고 걔 좀 이상해. 그리고 그냥 좀 이번에도 좀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트럼프가 그 해리스의 웃음을 두고 저건 미친 사람의 웃음이다. 그리고 왜 인터뷰냐 안 하냐? 네. 걔 멍청해서 그런 거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래핑 해리스와 인터뷰를 안 하는 두 가지는 사실 팩트입니다. 팩트고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단순히 조롱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지은 우리 전직 엘리트 경찰께서 그거 빼먹으면 안 되나요? 네. 여성이라는 게 단점이 아니냐고 했는데 네.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낙태 문제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문제가 됐냐면은 1913년도에 로앤 웨이드 판결이라고 있어요. 네. 미국은 판결 이름을 항상 누구 대 누구의 네. 소송 당사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성이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연방 정부가 보호하는 그런 판례였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재작년에 2022년에 미국 대법원이 뒤집었어요. 뒤집었죠. 맞아요. 뒤집어서 각 주가 알아서 할 수 있게. 네. 그 대단히 여성들은 화가 많이 났겠죠. 후퇴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거기서 분노의 특히 젊은 여성들이 네. 해리스를 많이 지지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네. 반면에 2016년 대선의 향방을 갈랐던 중요한 어떤 미국 국민 정서 중에 하나는 여성 혐오였습니다. 네. 그때 또 민주당 후보가 여자였죠. 힐러리 클린턴이었는데 그때는 트럼프의 여성 혐오가 맥혔고 네. 이게 미국이라는 사회에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고 녹슨 공장지대, 러스트벨트 지대 일자리가 없고 술 마시고 가정 폭력도 있고 네. 이런 좀 암울한 어떤 이 분위기 안에서는 네. 젊은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또 혐오도 많이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난번 선거에서 이준석 씨가 그런 네, 거를 맞아요. 대표했었죠. 그런 면에서는 젊은 남성들은 약간 고개를 돌릴 것이고 네. 반면에 젊은 여성들은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 저는 플러스 쪽이 더 많다고 봐요. 그 이유는 카말라 해리스가 적어도 여성 권리 문제와 여권 네. 문제와 양성 평등에 대한 문제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무장관을 할 때부터 네. 지금까지 꾸준히 네. 우리나라 왔어도 잠깐 8시간 방문하는 동안에도 우리 여성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여성 문제를 맞아요. 논의했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유리한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 부분에서는 이번에, 유리하죠. 네. 특히 이번 선거는 왜냐하면은 대법원의 로앤 웨이드 판결 뒤집은 게 2년 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네. 첫 번째 선거거든요. 네. 이번에 벤스도 몇 년 전에 자기가 썼던 글인 것 같은데
아이 없는 고양이 아가씨 뭐 이런 고양이 얘기, 엄마, 캣맘이라고 예, 캣 얘기를 레이디 했죠. 뭐 이러면서 차일드리스 예, 캣 예. 레이디의 삶이 비참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더라고요. 그 미국 보수의 어떤 그 특성 중에 하나가 가정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여성은 애를 낳아야 되는데 왜 애를 안 낳냐? 네. 그거는 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친자식이 없이 이제 입양한 남편의 아이. 우붓 자식들만 남편의 있죠. 아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캣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애를 낳고 이렇게 해야지 미국의 전통적인 가정을 지키는 그런. 그걸 안 한다는 네. 점에서 벤스가 계속 그 프레임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아이를 10년 넘게 자기가 다 양육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막 공격을 하니까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길렀다 얘기를 했는데 또 되게 재밌는 게 해리스 남편의 전 부인이 또 이제 해리스 편을 들어가지고 왜 그런 근거 없는 공격을 하냐 이러면서 해리스 편을 또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요? 딸이 또 네. 이렇게 해리스를 네, 네. 그 양엄마를 많이 그 지지했죠. 지지하고, 네. 뭐 인덕이 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네. 자, 지금 해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는 인도인이고 아버지는 자메이카 예, 예, 출신이잖아요. 뭐 당선이 되면 처음으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네. 흑인 대통령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2008년도에 대선이 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나오느냐 아니면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오느냐 이거였었는데 이번에 일타쌍피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일타쌍피네요. 두 가지 다. 예. 두 가지 다가 가능하고 네. 그 2.5배 효과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 흑인이 아니라 아시아계 핏줄을 절반 받았기 때문에 네. 최초의 아시아계 이민자의 딸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미는 상당히 신대한데, 네. 근데 그 제가 마침 그 2008년 그 미국 대선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붙었던 그 대선을 현장 취재를 했는데요. 전당대회도 가고 유세장도 가고 계속 그 1년 동안 팔로우업을 했는데 그때랑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가요? 예. 오바마랑 해리스랑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일단 그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왼쪽은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이라는 버락 오바마의 자서전이고 네. 오른쪽이 그 우리가 이렇게 대선에 출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큰 선거에 나갈 때는 자기 명함처럼 네. 저기 자서전을 내놓지 않습니까? 네. 저건 카말라 해리스의 자서전인데 2019년 1월 달에 대선 출마를 했었어요. 네. 2020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예비 경선에 뛰어들었었는데 그때는 그 책이고 제목이 우리가 지키는 진실 뭐 이런 뜻이죠. 대선에 그럼 당시에 후보에서 탈락하고 부통령 러닝메이트가 된 거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그 부분도 뭐 다시 짚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짚어볼 대목이 있는데 해리스가 2019년 1월 달에 대선 출마를 했고 그다음에 같은 해 2019년 12월에 포기를 했어요. 사퇴를 했는데 포기를 했네요. 12일 동안 캠프를 운영하면서 TV 토론도 하고 네. TV 토론에서 바이든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성 네, 문제를 네.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미국 대선을 끌어가는 힘은 돈이거든요. 네. 머니 톡스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말해준다. 네, 네. 근데 선거 자금이 떨어지고 또 캠프 내에 또 뭐 갈등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고 사퇴를 했었죠. 근데 좀 아까 그 자서전을 다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엘리트 경찰 네. 출신의 우리 이지은 네. 변호사님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일기를 잘 써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일기요? 예. 그것도 사춘기 시절에 18, 19, 1월 나이에 오바마. 그거 아시는군요. 네, 오바마가 일기를 썼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저 책이 정병배? 바로 네. 저 책이 오바마라는 일리노이주의 초선 상원 의원을 일약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2004년 그 존 캐리라는 민주당 후보가 지명됐을 때 네. 그 오바마가 처음 유명해진 게 네.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네. 존 캐리 지지 연설을 했는데 네. 존 캐리 본인의 연설보다도 오바마 연설이 더 히트를 더 잘해서. 쳤어요. 연설에서 한 얘기가 네. 저 책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어. 케냐에서 온 아버지 뭐 이런 맞아요. 하와이 네. 생활
인도네시아 그 양아버지와 인도네시아 살았던 몇 년, 또 뭐 저희가 시카고에서 활동할 때 거기서 뭐 저 얘기도 나와요. 한국인들이 부지런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뭐 세탁소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네. 저게 일기장입니다. 오바마가 그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라 그러죠.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으로 가면서 자기의 그 지난 시절을 돌아보는 건 나이가 딱 18, 19대예요. 네. 공교롭게 제가 오바마랑 동갑입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네. 나오자마자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뭐 나라와 환경이 다르지만 그 나이 때 갖고 있는 어떤 감성 같은 비슷한 거. 감성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 일기를 모아서 저 책을 펴낸 그러니까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은 오바마가 나중에 그 하버드 로스쿨을 들어갔잖아요. 네. 거기서 그 하버드 로 리뷰라고 네. 아주 유서 깊은 그 학술지인데 네, 학회지인데 네. 거기에 사상 첫 흑인 편집장이 됐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네 스토리를 한번 책으로 써보자. 네. 근데 오바마가 뭐 써놓은 게 없을 테니까 네. 그럼 내 일기장을 좀 각색해 보겠다 그래서 그걸 한 200페이지인가 이렇게 책을 냈다가 네. 그걸 나중에 전국 단위 정치인이 되면서 그거를 그 증보판으로 낸 게 바로 저겁니다.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혔어요. 네. 번역돼서. 네, 대통령 꿈을 가지신 분들 일기 꼭 예. 쓰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 저도 어렸을 정도로 때 일기 썼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잘하면서 다 쓰죠. 사춘기 시절 한번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다 썼는데 저도 없어요 지금. 자, 그 정도로 저는 하고요. 오바마가 네. 그래서 근데 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네. 오바마의 그 저 책이나 오바마는 드물게 말빨과 글빨이 다 되는 정치인이었는데 네. 그렇죠. 거기다 연기력도 있었어요. 네. 아주 그 제스처도 잘하고 연설 잘하죠, 진짜. 수많은 감동을 주었죠. 오바마라는 정치인의 실체와 상관없이 그들한테 많은 유권자들한테 희망을 주기도 했고. 네. 근데 카말라 해리스의 자서전에 대한 저 책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저 책에 대한 그 미국 언론의 그 평을 보면 좋은 평이 거의 없어요. 왜요? 그 오바마처럼 이렇게 다인종 배경, 다문화 네. 배경에 성장할 때 느꼈던 어떤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어.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 또 자기 외국 생활이나 이런 네, 네. 그런 다양한 인종 간의 어떤 그 갈등, 네. 그리고 하와이라는 어떤 인종적으로 상당히 평등한 지역에서 본토로 와서 느끼는 어떤 이런 것이 다양하게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카말라 해리스의 그는 그런 게 에넥도트라 그러죠. 일화도 없고 재밌는 얘기도 없고 유일하게 어떤 기자는 이렇게 평을 했어요. 유일하게 읽을 대목은 내가 변호사 시험 보는데 어려웠는데 아주 공부 열심히 했다. 그거는 그 읽을만하다. 이렇게 평할 정도로 뭔가 영웅의 서사가 없네요. 이렇게 힘들었고 서사가 없고 공감을 극복하고, 일으킬 만한 대목도 없고 그냥 상당히 드라이하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미국 기자 누구 평론가의 평 중에 하나인데 그냥 내가 대선 나오니까 명함처럼 딱 내기는 딱 적당하다. 이 정도로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그냥 평을 쓰는 받았습니다. 네. 고생을 별로 않고 자란. 저 자서전만 다른 게 아니라 오바마는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 예를 들면 취임연설에서 미국의 적대 국가들 이란이나 북한이나 이런 미국의 적대 국가들 상대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 테니 네. 주먹진 손을 풀어라. 네. 아니면 지금도 회자되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오바마가 가장 많이 썼던 거는 백인의 미국도 아니고 흑인의 미국도 아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거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말과 연설과 이런 데서 주는 어떤 그 감동이랄까 이런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예, 그러니까 그게 전혀 너무 드라이하기 때문에 아까 래핑 해리스라는 트럼프의 어떤 비방적인 어떤 그 네임 콜링이 맥히는 이유도 네. 그건데 중요한 거는 해리스는 과연 웃기만 하냐 아니면 웃는 해리스인지 웃기만 하는 해리스인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웃기만 하는 해리스인지. 자, 이번 선거들 이슈 특별히 쟁점이 되는 이슈들이 좀 있나요? 이번 선거에서는 가장 큰 이슈라면은 경제 문제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특히. 예. 그 경제 문제 안에 이제 물가고 인플레이션 문제, 그다음에 그 소득의 문제 뭐 이런 거가 제일 크죠. 근데 정부 재정 문제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공화당은 항상 그 민주당 정부가 그 공공지출을 많이 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고, 근데 미국 대선 때마다 선거들이 뭐 이 공약들이 이번에 민주당은 아직 그 플랫폼이라 그래서 정강을 내지 않았고 거기 이제 공약 대선뿐만 아니라 주지사 선거,
상하이원 선거에 다 필요한 어떤 공약을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를 안 했군요. 근데 공화당은 지난 7월 중순에 발표를 했는데 10개 주제에 각 주제마다 4개에서 7, 8개의 어떤 한 5, 6, 70개 정도의 공약이 있어요. 발표를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물론 저런 거는 차이가 나죠. 예를 들어서 뭐 관세 트럼프는 되자마자 모든 수입품에 10% 20%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네.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인플레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미국 대선의 이슈를 5개 그 키워드로 좀 풀어가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어떤 책 이름 제러드 네.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쓴 책 이름에서 딴 건데 총균쇠 신색 5가지 키워드로 네. 설명이 됩니다. 총은 아시다시피 총기 문제죠. 네. 이번에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는데도 공화당은 총기 반대를 안 합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매번 선거 때마다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꼭 추진을 해요. 네. 총에서 갈라지고 네. 총을 주제로 2개의 미국이 있는 겁니다. 음. 균은 보건 의료 문제 네, 네. 이번에도 포함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렇게 약 제조 단가를 낮춰주겠다는 이런 식의 어떤 포퓰리즘적인 정책도 내놓았는데 네. 트럼프 쪽은 그 오바마 때 만들어진 오바마 케어라 그래가지고 네. 지불 가능한 의료보험 제도를 이걸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 갈라집니다. 그리고 세가 좀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퓨 리서치 센터인가요?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유권자의 한 62%인가 3%가 가장 많은 답한 이슈가 바로 그 경제 문제였어요. 특히 네. 인플레이션 음. 문제였고 물가고 문제와 생활고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저게 됐고 지금 미국 물가가 너무 비싸죠. 네. 예 저게 한글로 써서는데 신은 종교인가요? 종교를 네. 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 네. 안에 종교적인 가치관, 네.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삶, 또 이슬람에 대한 어떤 배척하는 네. 같은 것도 있고 또 보통 미국 선거에서 컬처 문화 이슈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낙태, 동성애 동성애, 이런 거 들어가겠네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거를 이제 그것도 종교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신으로 포함을 시키고 색이 이번 그 선거에서 인종 아까 말씀드린 낙태, 경제 그와 같이 3대 이슈 중에 하나가 인종과 이민 정책 문제입니다. 이민 정책. 예. 그러니까 종교 갈등은 네. 이제 신에 들어가고 그래서 5개 키워드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진행되면서 어떤 거가 더 부각이 되고 이럴지는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미국 언론이나 여기 외국 언론을 이렇게 번역해서 소개하는 게 대부분 우리나라 언론의 미국 대선 보도인데 그것만 보면은 이리 춤추고 저리 춤추다 보면 중심 잡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5개 키워드 안에 일단 미국 대선에 미국인들의 이슈가 있다고 보고 저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보는 게 좋은데 대부분 민주당과 공화당이 저 5개 이슈에서 다 갈리죠. 의견이 다 갈리죠. 확연하게 갈리죠. 그리고 네. 사실은 바이든은 취임 이후에 2년 지금 3년 반이 됐는데 그 사이에 1,200만 개 일자리를 확보한 게 이미 취임 2년 때쯤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실업 문제가 좀 순위가 좀 밀리거든요. 네. 주요 이슈에서. 그것도 바이든이 성취를 했지만 그거를 트럼프는 인플레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창궐 이후에 네. 대유행 이후에 이제 물가가 계속 인플레 문제를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잘못인 양 네. 바이든 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어요. 이거는 바이든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이다. 이름 잘 만드네요. 그리고 자기는 관세를 다 올리겠다는 그건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예. 앞뒤가 안 맞는 건데 네, 일단 네. 유권자들은 맥히는 거예요. 내 네.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네. 내 생활이 어려운데 물가도 올라가는데 맞네. 그렇게 바이든 귀가 때문이네. 확 쏠리는 거죠. 아니,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제가 이렇게 이슈가 많이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슈 문제는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갖고 네. 자세히 자,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 판세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판세를 한번 보시죠. 네. 이 판세를 보면은 아까 15일자 퓨어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판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합주 7개 주인데 그러니까 지금 판세라는 게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랑 선거제도가 다르잖아요. 예. 선거인단에서 결국은 그 결정이 나는 건데 저거는 이제 이제 미국 인구를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조사 같은 거죠. 주별로. 예, 저거 제가 표를 소개한 이유가 저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어떤 그 정치 전문 사이트에서 매일 그 여론조사 결과를 업그레이드 하는데요. 그 단순히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또 영국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을 놓고. 그러면은 그 최소한 최근 일주일 또는 보름 사이에 있었던 10개 정도의 여론조사를 합해서 평균치를 네.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보긴 좋아요. 평균치. 예. 아까 뭐 단일 여론조사 기간은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건 한 10개를 평균을 내니까 저게 저기- 언제 조사한 건가요? 저게 15일자입니다. 저게. 그러면 한국 어제- 시간 15일자고 어제. 어제네요. 예. 네. 미국 시간 아까 말씀드린 퓨 14일 리서치 거는 미국 시간 15일자 발표된 거고요. 그래요? 근데 저건 그 전에 10여 개를 합쳐놓은 건데 보시면 이제 그 톱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경합주에서 저기서는 47.6 대 47%로 네. 트럼프가 0.6%포인트 앞서지 않습니까? 근데 퓨 리서치 센터는 아까 1%가 해리스가 앞서는 걸로 나왔죠. 네. 그리고 7개 주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저게 이제 격전지입니다. 일본 격전지. 현재 평균치에서는 저 중에 2군데. 그러니까 해리스가 위스콘신과 저기서는 하나군요. 하나만 앞서고 있는 걸로 저기랑 아니요. 미시건 2군데서 앞서는 걸로 나오죠. 네. 근데 퓨 리서치 센터는 아까 5개에서 앞서고 하나에서 동률이고 조지아에서 동률이고 노스캐롤라이나만 뒤진 걸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트렌드를 그 여론조사는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장 그 객관적인 수치를 보기에 좋은 것이 저 RCP라고 그래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어떤 집계치 네. 저거를 그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저게 이제 지난 2020년 선거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저 배틀그라운드에서 한 군데 빼고 다 이겼다는 거죠. 한 군데 빼고 다 이겼었나요? 예. 그 노스캐롤라이나가 빼고는 나머지 6개에서 다 이겼어요. 이겼는데 네. 미국은 아시다시피 선거인단을 주마다 인구에 따라서 선거인단이 네. 배정이 되는데 네. 그 0.1%를 이기건 10%를 이기건 선거인단 그 다 가져가는 먹는 선거인단을 거죠. 위너텍스홀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가져가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0.2% 차이로 그 저기 나오는 미시건주에서 선거를 공화당이 이겼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펜실베이니아에서 0.2% 차이로 이겼다.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펜실베이니아가 선거인단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런 식의 그 변수가 많은 거죠. 미국 선거제도 때문에. 그래서 1% 2% 차이를 가지고는 어디가 우세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가 지금 트렌드는 해리스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앞서고 있어도 그게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샤이 트럼프. 샤이 공화당이 네. 있다는 얘기인 샤이 건가요? 공화당, 샤이 트럼프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일단 2016년도 대선, 미국 대선이 세계적으로 좀 충격을 준 이유가 여론조사에서는 꾸준하게 그 힐러리 클린턴이 한 5% 정도 앞섰거든요. 5%. 네. 네. 저 경합 지역에서도 그런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 전체 득표수는 힐러리가 250만 표인가에 더 많이 네.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로 그 승자 독식 그 선거인단. 선거제 주별 승자 독식 때문에 트럼프가 졌죠. 네. 예. 근데 아니 힐러리가 졌는데 진 지역이 이제 펜실베이니아나 몇 개 지역인 세 개 주에서 한 8만 표 정도의 차이로 그 힐러리가 놓친 거예요. 그 네. 주의 선거인단 그리고 졌습니다. 다른 전체 표는 많이 받았어도 그런 것처럼 그 5% 이기고 있는데도 그렇게 지수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해리스가 1% 이겼다고 뭐 이렇게 뭐 이거는 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 아직도 80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2020년 대선에서도 바이든이 이겼지만 그것도 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조지아 주하고
저 경합주 중에 세 곳에서 4만 5천 표가 승패를 가른 거예요. 표라는 건 그 일반 거기서는 이제 투표한 일반 그 투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선거인단 그렇죠, 말고. 예. 그 일반 득표에서 바이든이 예를 들어서 위스콘신에서 0.2%인가 3%로 이겼는데요. 네. 몇 표 차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위스콘신 인구가 많은 주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경합지 중에 세 곳에서 바이든이 한 4만 5천 표를 더 얻어서 트럼프보다 세 개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선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상의 우세라는 게 의미가 적고 첫 번째 의미가 적고 우세하더라도 훨씬 더 뭐 15% 20% 앞서면은 변수가 적은데 네. 뭐 1% 올랐다 2% 올랐다 이거를 경마식으로 보도하고 관심 갖는 거는 사실 낭비 같습니다. 그거까지 일일이 챙기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우리 한반도 남북한을 바라보는 해리스의 입장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도 자기는 당선되면 김정일 그 김정일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 김정은이죠. 다시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뭐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러고 뭐 예. 야구 보러 가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게 잘 드러나지 않아서 뭐 그렇죠. 그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카말라 해리스에게 한반도는 무엇인가라는 글을 얼마 전에 한번 썼는데요. 카말라 해리스가 2022년, 그러니까 2년 전 9월 29일 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8시간 동안 짧은 방문이었는데 판문점에 가서 지금 연설을 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는 장면이고 네. 전날 용산 대통령실로 대통령을 접견하고 주한 미 대사 관저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여성 지도자들과 이렇게 또 회의를 하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바로 저 자리 지금 판문점 연설에서 첫 마디에서부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동맹국인 네. 더 리퍼블릭 오브 노스코리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스코리아요? 북한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우리 얼마 전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맞아요. 뭐 사회자가 실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206개 나라의 국명을 전달하면 실수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도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네, 네, 근데 맞아요. 카말라 해리스의 실수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부통령으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정상회의장국을 방문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가 어디를 방문했는지도 잘 제대로 얘기를 못한 거죠. 단순 실수겠죠. 그렇지만 그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그 연설에서 첫 마디로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중요한 동맹국의 국명 자체도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다는 거는 네. 해리스에게 한반도로 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해리스가 그동안에 바이든을 대신해서 우리 한미 회담도 했고 대통령과 회담도 했는데 네. 주제가 좀 한정됐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미 간의 우주 협력 문제를 할 때만 이제 해리스가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네. 또 일반적인 어떤 우리 국방이나 안보 문제를 얘기를 할 때도 바이든이 할 말은 대신한 대독한 것밖에 없죠. 해리스의 입장은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트럼프만큼은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거나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사실은 트럼프도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이게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아니 김정은하고 회담도 하고 했었잖아요. 트럼프는. 그렇죠. 그리고 근데 해리스는 바이든이나 어떤 민주당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겠죠. 그 정도. 그리고 저 답답해서 민주당 정강이 아직 발표는 안 되는데 정강은 이런 방향으로 쓴다는 거는 발표를 했어요. 7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걸 보니까 그냥 하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한반도에. 분단이고 북한 핵 문제가 가장 큰 이슈죠. 네. 그거를 풀기 위한 솔루션이 아니라 네. 일단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자 이런 선언적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 네. 북한 인권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하죠. 네. 그런 정도가 추정되는 해리스의 저거고 또 해리스 부통령도 미국 아까 해리스의 실수가 올림픽 사회자의 실수와 다른 이유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미국 부통령실 안에 국가안보 보좌관이 있어요. 국가안보 보좌관도 네. 있고. 근데 국가안보 보좌관이 필립 고든인가 하는 분이던데 그분이 최근 뭐 썼던 글과 그분의 외교관 출신인데 이걸 앞만 들어봐도 한반도에 관심을 기울인 적이 없는 사람의 보좌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음 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되면은 민주당의 모든 브레인들이 다 이제 보좌를 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좀 저거하다는 거죠. 한반도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별 관심이 없었네요. 그렇죠. 예. 관심을 둬야 된다는 생각도 덜하지 않은 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좀 마지막으로 하시죠. 저는 저기. 그렇다면 이 미 대선을 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걸 좀 추천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미국 대선을 보는 관전 포인트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안 보이니까 그 일단은 그 미국이 네. 그 내전 상태에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한테는 이번 대선은 세 번째입니다. 2016년에 힐러리와 붙었었고, 2020년에 바이든한테 바이든. 졌고, 그다음에 2024년 세 번의 대선, 네. 그러니까 12년 동안 그 트럼프가 지금 미국 정치의 중앙 무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트럼프 시대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기간 동안 두드러진 거는 미국 사회 그 잠재돼 있던 미국 사회 내부에 숨어 있던 어떤 그 증오와 분노, 그거를 트럼프가 극대화해서 꺼내놨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그 불만을 이제 그 무슬림이나 네. 아니면 이 불법 이민자, 이민자. 아니면 네. 흑인한테 돌리는 네. 이런 혐오를 부추기. 예, 그게 그 인종, 그 다음에 종교, 네. 이거는 유럽의 극우 포퓰리스트들한테도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 있는 가치인데 미국은 특히 여기서 여성 혐오가 좀 강해요. 네. 여혐이 좀 강한 나라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네.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트럼프가 대표하는 극우 포퓰리스트들의 그 세계와 그 왜 이 사람들이 12년 동안 이렇게 미국 정치 중심에 있을까요? 여전히 그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고 네. 미국 정치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포퓰리스트들이 그 맥히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공화당 정강을 플랫폼을 보면은 제목이 MAGA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위대하게, 이렇게 써 있고 네. 바로 밑에 마치 무슨 책처럼 네. dedicated to 누구한테 헌정한다 이 네. 공약을 네. 그리고 뭐라고 써놨냐면은 잊힌 미국의 남녀들한테 예, 잊혀진 잊혀진 the forgotten man and woman of America에 이걸 바친다 그러거든요. 잊힌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이 용어가 바로 포퓰리즘 용어입니다. 유럽에서도 네, 프랑스 네, 네. 지난번 그 총선에서 1등을 한 정당이 극우 국민 맞아요. 네, 연합인가 네. 그랬지 네.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이 잊힌 사람들 아. 타겟팅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어를 레즈울리에라고 하는데 네. 같이 포같은 맨 네. 앤 워먼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류 정당, 기성 정당이 예를 들면 프랑스 사회당이나 미국 민주당이 챙기지 못한 사람들, 그 기득권 엘리트 그런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그 기성 세계, 기성 제대가 커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네. 많이 있는 겁니다. 네. 이거를 트럼프도 껴안고 유럽의 극우 세력들이 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경제 이슈에서 그 보면은 바이든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그 트럼프가 더 경제 문제 해결을 잘할 거라고 답을 해요. 네. 그건 뭐냐면은 그들의 민생고나 이거를 더 트럼프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는 선거 유세 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I hear your voice. 내가 당신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네. 내가 당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상당히 파워풀한 메시지고 이미 그 미국의 절반 정도가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기득권들은 그동안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써왔던 실화가 뭡니까? 아메리칸 드림, 중산층, 네. 이것이 다 그 거짓이었, 헛구였다는 것이
판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기성 정치권은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 중산층의 꿈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신문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친그들이거든요. 예? 저소득층, 글래스루트, 민초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민초들의 고통에 답을 못 하니까 네. 이런 내전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구호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이 힘들면 내가 잊혀졌다라고 생각을 예, 예. 하겠네요. 예, 예. 굉장히 잘 먹히는 구호일 것 예, 같아요. 예, 그렇죠.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의 러스펠트라고 하는 북부에 프랑스 북쪽에 있는 그 많은 공장지대, 황폐화된 공장지대를 다 옛날 사회당을 지지했는데 지금 다 극우를 지지합니다. 자기들이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아무리 외치고 네. 우리 살 길을 찾아달라고 그래도 이미 세계화 논리에 편입된 그 사회당이 외면하거나 들어오는 척하고 배신하니까 선거 네, 때마다 네. 그러니까 극우가 챙겨주니까 아. 극우가 이친 그대들을 내 목소리를 내가 대변해주겠다 나오니까 극우가 맥히는 거죠. 그런 어떤 극우 포퓰리즘 시대의 어떤 내전 상태라는 관점으로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미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각종 여론조사에서 단골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당신은 지금 이 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해리스가 뭐 6월 달에 비해서 7월 달에 뭐 지지도 조금 올라갔고 그렇지만 변하지 않은 게 경제 문제는 여전히 트럼프가 잘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중에 미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높을래나? 이거 높을까요? 한 3, 40%는 될 것 같은데. 한 40%. 25%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에도 25%, 그래요. 사퇴하고 나서도 25%. 이거는 미국이란 나라의 지금 이 극과 극이 내전 상태의 이 양당 정치 세력들이 국민의 어떤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바마 때만 해도 같은 그 인종 문제 네네. 나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인의 미국도 아니고 백인의 미국도 아니고 히스패닉의 미국도 아니고 아시아의 미국도 아니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는 네.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네. 해리스가 그런 걸 던지고 있나요? 없죠, 그런 거는. 여성 문제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게 해리스가 충분히 해왔고 또 기대를 많이 받고 있고 해리스한테 그만한 모금을 짧은 시간에 그 정치 자금을 댄 분들 중에 글래스루트층이 1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액 헌금을 하신 분들이 네.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네. 사실 금액이 뭐 차이가 아니라 그런 그 우리 따지면 1,000원, 2,000원, 뭐 5,000원, 10,000원 이런 게 네, 모여서 큰 돈이 된 거니 그만큼 그 글래스루트 민초 계층에서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건데 해리스가 기회 믿어볼까 하는 그런 일종의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해리스가 감당해내고 할 수 있을지는 전혀 입증이 안 된 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예, 그러니까 있어야 지금 되는데. 현재의 어떤 해리스 현상은 단기적이었던 걸로 봅니다. 이게 앞으로 80일 동안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고 네. 진짜 이 드라마의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to be continue.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 네. 투표가 11월. 예. 그 한반도와의 주는 함의를 두 가지만 네.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그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경제 문제라고 봅니다. 네. 경제 문제에서 그동안 바이든의 그 경제 정책에 그 자발적으로 뛰어들어서 우등생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 이거가 좀 달라질 것 같고 바이든과 트럼프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요. 트럼프는 중상주의란 말까지 했잖아요. 뭐 중국한테 25% 관세내라. 그리고 네. 뭐 주한미군 뭐 주둔비도 뭐 너희 올리겠다. 5배 올려라. 올리겠다. 막 이렇게 네네네. 얘기했는데 그것만 했죠. 바이든은 세계를 둘로 갈랐어요.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이게 더 그렇죠. 그 차이가 있죠. 그 악영향이 더 지속적이지 않을까요? 중국 그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의 원장이 쓴 포리언 어페이즈에 쓴 아티클을 보면 바로 그 점을 지적해요. 트럼프가 아주 혹독하게 중국을 경제로 괴롭혔는데 최소한 이데올로기는 없었다. 네, 그렇죠. 트럼프는 그건 없습니다. 네.
미국의 국익이 제일 중요한 이건 있지만 네, 네. 오히려 경제 주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금 경제가 좀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태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나갈지 이거를 정부나 외교, 정보 이쪽을 하는 분들이 좀 더 정보를 빨리 깨내서 우리가 적응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 스미테리 사건이다 뭐다 그래서 미국 내 그런 활동도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는 어떤 한반도 문제인데 한반도 문제는 당분간 어떤 변화가 있기 힘든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는 이렇게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근데 김정은이 이미 정했잖아요. 이제 네. 핵을 보유하는 걸로 이미 정해놓고 선언을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관계 개선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어떤 판을 흔들 것 같지는 않고 또 트럼프는 남의 주목을 받아야만 살아나는 그렇죠. 네. 그런 관종 스타일입니다. 같은 느낌이에요. 당시에는 김정은과 만나는 게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네. 있었지만 지금 우선순위가 떨어집니다. 어. 우크라이나부터 가야 될 것이고 네, 네. 가자부터 가야 되잖아요. 네.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얘기했구나. 때문에 그 말처럼 할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미국 네. 분들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 정도.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도 좀 약간 바이든 정부와는 조금 차별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예. 트럼프 같은 경우 초반에 왜 중국에 무지막지하게 관세를 때렸지만 중국도 보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랬어요. 그 미국 농산물 막히고 그래서 임기 말에 1단계 그 무역 협상을 매듭을 지었고 2단계 가는 과정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 오히려 자리를 잡아갔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처럼 선악의 이분법 그러게. 예. 그런 식으로 나누지는 않았으니까 훨씬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더 좋아하겠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얘기, 재미난 얘기로 또 미국 대선에 대해서 네. 얘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방송은 시민 언론 민들레 TV, 전국 비상시국회의 TV, 그다음에 촛불행동 TV로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